엄마가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네 혼인이 깨지는 것은 못 참겠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이야기꾼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그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정란은 평생 열리지 않았던 목욕탕 사물함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열쇠에는 작은 종이표가 묶여 있었어요. 17번. 정란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오래전 목욕탕 여자 탈의실 가장 안쪽에 붙어있던 낡은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고장, 사용하지 마시오. 17번은 손님들이 옷을 넣는 작은 사물함이 아니었어요. 수도관 기둥 옆에 세워진 커다란 직원용 보관함이었습니다. 정란은 어린 시절부터 그 앞을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문이 열리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어머니 복래 씨에게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고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낡은 수건이나 청소 도구를 넣어둔 곳이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정란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오래전에 문을 닫은 목욕탕 주인의 아들이 정란을 찾아왔습니다. 목욕탕 건물과 주변 시장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일주일 뒤 철거될 예정이었어요. 다른 물건은 모두 비웠는데 17번만 열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복래 아주머니 허락 없이는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목욕탕의 옛 주인은 복래 씨보다 한 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는 자신도 모르지만 급히 집을 떠나야 했던 여자들의 물건이 있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물함을 함부로 열면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까지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래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따님께 맡기라고 하셨고요. 목욕탕 주인의 아들은 작은 노쇠 열쇠와 함께 낡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복래 씨의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는 열지 말 것. 그 아래에는 날짜와 짤막한 표시들이 이어졌습니다. 신혼 석 달, 반지는 본인에게만. 아이 하나, 새벽 첫 탕. 부산행, 계란 2개. 선자, 가을. 태식이, 스웨터. 정란의 눈이 태식이라는 이름에서 멈추었습니다. 태식은 정란이 23살이던 1983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 날짜를 정하고 한복까지 맞췄지만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어머니 선자 씨가 사라진 다음 날 태식의 아버지가 복래 씨를 도둑으로 몰았기 때문입니다. 선자 씨의 금반지와 통장, 집안 서류를 훔쳐 숨기고 도망까지 도와주었다는 주장이었어요. 정란은 당시 어머니가 선자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가 스스로 집을 떠났다는 말도 어머니에게서 들었지요. 다음 날 정란은 철거를 앞둔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색이 바랜 여탕 간판은 한쪽이 떨어져 있었고 매표소의 작은 창은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기다리며 앉았던 평상에는 철거 날짜가 적힌 붉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란은 텅 빈 탈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가장 안쪽에 녹슨 17번 사물함이 서 있었어요. 복래 씨가 붙여놓은 고장이라는 종이는 손만 대도 부서질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노쇠 열쇠를 넣자 오래 잠겨있던 자물쇠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낡은 보자기 여러 개가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보자기마다 여자들의 이름이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자기에서는 금반지와 오래된 통장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에는 어린아이의 양말과 작은 돌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보자기에는 도장과 기차표가 있었고 또 다른 보자기에는 누렇게 바른 편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정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금반지만 해도 여러 개였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따라다니던 도둑이라는 소문이 눈앞의 물건들 때문에 되살아났습니다. 정란은 어머니가 이 물건을 맡아준 것인지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둔 것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선자라는 이름이 적힌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푸른 보석이 박힌 금반지와 낡은 적금 통장, 남자아이의 털 스웨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스웨터 안쪽에는 서툰 바느질로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태식. 보자기 아래에는 봉인된 작은 편지도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이가 내 이름을 듣고도 직접 찾아오면 그때 함께 열어주세요. 정란은 목욕탕 바닥에 앉아 한참 동안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식과 마지막으로 말을 나눈 뒤 43해가 흘렀습니다. 정란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름이 적힌 물건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하던 목욕탕 17번 사물함에서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날 오후 목욕탕으로 찾아왔습니다. 69이 된 태식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란에게 제대로 인사하지도 못한 채 선자 씨의 보자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보석 반지를 본 태식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외할머니에게 받은 반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 반지와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했어요. 정란은 반지를 태식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통장과 도장도 함께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직접 맡겼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태식은 다른 보자기들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이만큼 많은 금부치가 들어있는데도 당신 어머니를 믿겠다는 겁니까? 정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조건 믿겠다는 게 아니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이 사물함을 왜 사용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태식은 선자 씨의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것이라면 제가 열겠습니다. 정란은 목욕탕 주인의 아들을 입회시킨 뒤 봉인을 뜯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긴 설명이 없었습니다. 태식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적어도 한 번은 네 어머니의 물건을 직접 찾으러 온 것이겠지. 내가 왜 떠났는지 알고 싶다면 네 아버지가 남긴 쌀가게 장부에서 1983년 가을 기록을 찾아보아라. 그리고 복래 언니가 무엇을 지켰는지 알기 전에는 도둑이라는 말을 다시 입에 올리지 말아라. 편지 아래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스웨터는 태식에게, 반지와 나머지 물건은 마지막 편지의 뜻을 따라주세요. 태식은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쌀가게와 시장 건물은 현재 재개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버지와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복 동생과 보상금 문제로 다투는 중이었지요. 선자 씨의 돈이 가게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보자기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 정란이 손으로 막았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제가 이 물건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불렀어요. 하지만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어떤 뜻으로 맡긴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태식은 정란을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3해 전에도 당신 어머니는 남의 물건을 갖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 혼담이 깨졌고 나는 어머니를 떠났어요. 이번에는 아무 설명 없이 지키지도 않고 아무 확인 없이 내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날 두 사람은 빈손으로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정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7번 사물함의 뒤쪽 철판 안에 또 하나의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1983년의 대중목욕탕은 토요일마다 시장 골목까지 줄이 이어졌습니다. 고무대야를 옆구리에 끼고 온 여자들과 비누곽을 든 아이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바나나 우유를 마시는 할머니들이 하루 종일 드나들었습니다. 여탕은 동네 소문이 가장 빠르게 모이는 곳이었어요.
누구네 남편이 월급을 노름판에서 잃었는지, 어느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웠는지, 어떤 처녀가 공장 반장과 만나는지까지 탕안을 한 바퀴 돌면 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탕에는 밖에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긴 소매 아래 숨겨진 멍과 허벅지의 상처, 뜨거운 물이 닿자 참지 못하고 흘리는 눈물, 집에 돌아가기 싫어 탕물이 식을 때까지 나오지 않는 여자들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그런 여자들에게 이유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한 장 더 건네고 매표소 옆 창고에서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정난도 어머니가 상처 입은 여자들에게 유난히 마음을 쓰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마지막 시간까지 남으면 복래가 탕을 닫지 않고 기다려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난이 아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자들이 어머니에게 금반지와 통장, 도장을 맡긴다는 사실은 몰랐지요. 복래 씨가 목욕탕 뒷문을 이용해 누군가를 다른 도시로 보내준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난에게 17번은 늘 고장난 직원용 사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한 지 석 달 된 세댁이 마지막 시간까지 탕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난은 먼저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세댁이 옷을 벗자 등에는 막대기로 맞은 자국이 길게 나 있었습니다. 복래 씨가 약을 발라주려 했지만 세댁은 시어머니가 기다린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 복래 씨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이 술만 마시면 이 반지를 팔아버리겠다고 해요. 친정어머니가 해준 것인데 이것까지 빼앗기면 제가 그 집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래 씨는 반지를 작은 보자기에 싸 17번 안에 넣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으러 올 때만 돌려줄게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와도 절대 내주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세댁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목욕탕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정난은 매표소에서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며 탈의실 바닥과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며느리 옆에 있던 사람이 복래 씨라는 말을 듣고는 손님들 앞에서 복래 씨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제 며느리와 끝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 이 여자라면서요. 목욕탕에서 일한다고 손님 물건도 자기 것인 줄 아나 봅니다. 복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댁은 시어머니 뒤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정난은 어머니가 반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는 느낌만 받았지요. 손님들이 돌아간 뒤 정난은 젖은 수건을 정리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안 가져갔다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되잖아. 그 아줌마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엄마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복래 씨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반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 복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말하면 집에 돌아가 더 크게 다칠 사람이 있다. 정난은 그 말이 세댁을 뜻하는지 다른 사람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을 다물면 사람들은 정말 엄마가 훔쳤다고 믿어. 나도 엄마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복래 씨는 딸에게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난은 어머니가 도둑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왜 물건의 행방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욕탕에서 통장과 도장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누군가는 돌반지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복래 씨의 손에서 돈 한 푼이 발견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래 씨가 관리하는 고장난 17번을 가리키며 그 안이 보물창고일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정난은 그때마다 17번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말대로 낡은 수건과 청소 도구만 들어있는 곳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딸을 업은 젊은 여자가 목욕탕을 찾아온 곳은 정난이 목욕탕에 나오지 않던 새벽이었습니다. 여자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아이의 목에는 작은 돌반지가 걸려 있었어요. 남편은 노름빚을 갚겠다며 돌반지를 빼앗으려 했고
빚쟁이들 앞에서 아내와 아이를 술집에 넘기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복래 씨는 여자의 통장과 도장 돌반지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오늘 바로 움직이면 남편이 뒤를 따라올 겁니다. 떠날 준비가 끝나면 새벽 첫탕 전에 오세요. 매표소에서 비누 한 장을 맡기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며칠 뒤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 술 냄새를 풍기는 남편도 목욕탕 앞까지 찾아왔어요. 복래 씨와 목욕탕 여주인이 앞문을 막는 동안 여자는 아이와 함께 젖은 수건을 나르는 큰 수레 안에 숨었습니다. 수레는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보일러실 뒤에는 연탄 배달부가 드나드는 좁은 문이 있었지요. 여자는 그 문을 통해 골목 반대편으로 빠져나가서 새벽 완행열차를 타고 고향과 다른 도시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도록 복래 씨가 쥐어준 삶은 계란 2개를 작은 손으로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란은 이 탈출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자가 사라지자 남편이 찾아와 복래 씨가 자기 아내를 숨겼다며 목욕탕 앞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만 들었지요. 복래 씨를 둘러싼 소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 무렵 정란은 시장 쌀가게 장남 태식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태식은 정남보다 3살 많은 26살이었습니다. 그는 목욕탕 일이 끝날 때까지 정란을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속상해하는 정란에게 결혼하면 시장을 떠나 작은 집을 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태식은 복래 씨를 둘러싼 소문을 불편해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압니다. 하지만 계속 남의 집 문제에 끼어들면 우리 혼사까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정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엄마가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당신은 목욕탕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장 소문에서 벗어나면 돼요. 정란은 결혼이 자신을 어머니의 침묵과 시장의 수군거림으로부터 탈출시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가을 목욕탕 문을 닫으려던 밤이었습니다. 정란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태식의 어머니 선자 씨가 피가 묻은 저고리 위에 외투를 걸친 채 목욕탕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탕 안에 앉아있던 선자 씨는 복래 씨가 다가오자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과 허벅지에는 오래된 멍 위로 새 상처가 겹쳐 있었습니다. 선자 씨는 복래 씨를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래 씨, 17번이 아직 비어 있나요? 태식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가장 큰 쌀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상인 회장을 맡아 가난한 집에 쌀을 외상으로 내주고 명절이면 경로당에 떡을 보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가 맨손으로 가게를 일으킨 성실한 가장이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가게를 시작할 때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아내인 선자 씨의 친정에서 나왔습니다. 선자 씨의 아버지는 딸이 굶지 않기를 바라며 작은 밭을 팔았습니다. 선자 씨는 그 돈으로 쌀가게의 보증금과 첫 물건값을 대고 새벽부터 밤까지 쌀가마를 나르고 장부를 쓰며 가게를 키웠지요. 장사가 자리를 잡자 남편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빼앗고 선자 씨가 친정에 돈을 보낸다고 의심해 장롱과 속옷까지 뒤졌습니다. 술을 마시는 날이면 손부터 올라갔습니다. 태식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술상이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고 어머니가 얼굴에 멍을 분으로 가리는 모습도 보았지요. 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도 아버지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쌀가게에서 일하며 결혼 뒤에는 가게 일부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서면 직장과 집, 정난과의 혼인까지 모두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자 씨의 남편은 시장의 젊은 여자와 관계를 맺고 점포 한 칸을 마련해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선자 씨에게 친정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땅 문서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했지요. 선자 씨가 거절하자 남편은 장롱을 뒤엎고 선자 씨를 때렸습니다. 선자 씨는 피가 밴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목욕탕으로 도망쳤습니다.
복래 씨는 상처를 씻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다음에는 걸어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떠날 생각이라면 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말해보세요. 선자 씨는 태식을 목욕탕 보일러실로 불렀습니다. 태식은 어머니의 상처를 보면서도 함께 떠나겠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선자 씨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으며 그날 밤 집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가겠다면 기다리겠다. 네가 아버지 곁에 남더라도 막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떠난다는 말만은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다오. 태식은 자신의 결혼식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사라지면 아버지는 정란 씨와 제 혼인부터 깨트릴 겁니다. 가게도 제게 주지 않을 거고요. 제가 결혼해서 분가하면 그때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몇 달만 참아주세요. 선자 씨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네 혼인이 깨지는 것은 못 참겠니? 태식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선자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가 나를 때릴 때마다 나는 네가 크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도 내게 조금만 더 맞고 있으라고 하는구나. 네가 나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너에게도 내 고통보다 잃기 싫은 것이 더 많아진 것이겠지. 선자 씨는 새벽 6시까지 서울역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태식이 마음을 받고 자신과 함께 떠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지요. 복래 씨는 선자 씨의 통장과 도장, 금반지, 친정 땅을 판 계약서, 쌀가게 매입대금 영수증을 17번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선자 씨의 친정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고 쓴 각서도 함께 보관했습니다. 어린 태식에게 떠주었던 털 스웨터와 편지도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태식이가 내 이름을 듣고 직접 찾아오면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남편이나 친척이 대신 오면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떠나던 날 새벽 선자 씨는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목욕탕 직원들이 입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세탁물을 수거하러 온 작은 용달차의 조수석에 탔습니다. 태식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면 아버지의 가게와 정난과의 혼인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정말 떠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태식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서울역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훗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해 집으로 데려오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자신을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붙잡혀 돌아오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선자 씨의 남편은 친척들과 시장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일하던 짐꾼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복래 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복래 씨는 용달차 운전기사에게 방향을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자 씨는 서울역으로 가지 않고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미리 준비한 서울역 기차표 2장은 17번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날 오전 선자 씨의 남편이 목욕탕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정란은 매표소에서 어머니를 돕고 있었습니다. 선자 씨의 남편은 동전함을 엎고 수건장을 열어 젖혔습니다. 내 마누라가 금반지와 통장 집안 서류를 가지고 사라졌소. 마지막으로 이 목욕탕에 들어온 것을 본 사람이 있소. 복래가 물건을 숨기고 도망까지 도운 것이 분명해. 복래 씨는 선자 씨가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행방을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선자 씨는 훔쳐서 달아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자기 발로 떠났습니다. 선자 씨의 남편은 복래 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목욕탕을 뒤지려 했습니다. 목욕탕 여주인이 여자 손님들의 물건이 있는 곳을 함부로 열 수 없다며 막았습니다. 17번은 여전히 고장이라는 종이가 붙은 채 닫혀 있었습니다. 정란은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선자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선자 씨가 무엇을 맡겼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머니가 탈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알지 못했지요. 선자 씨의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 명의의 통장과 친정 재산을 조사하면 자신의 폭력과 빚, 다른 여자에게 점포를 마련해 주려 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가 원한 것은 돈 한 푼을 찾는 일이 아니라 선자 씨의 행방을 알아내 다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이 정란을 찾아왔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사를 당분간 미루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오고 아주머니가 가져갔다는 물건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는 결혼 이야기를 할 수 없대요. 정란은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우리 엄마가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요? 태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례 아주머니가 훔쳤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목욕탕에 왔고 아주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당신 어머니가 왜 집을 나갔는지는 생각해 봤어요? 태식은 선자 씨가 아버지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정란에게 전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탈출 계획을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사실은 더더욱 숨겼지요. 어머니가 힘들게 산 것은 압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화가 가라앉기만 하면 제가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란 씨가 아주머니에게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만 물어봐 주세요. 정란은 태식이 선자 씨를 걱정하는 것인지 혼사를 되돌리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당신 아버지가 데려오지 않을까요? 태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가 먼저 만나겠습니다.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막을 수 있어요? 태식은 끝내 그렇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란은 집으로 돌아와 복례 씨를 붙잡았습니다. 선자 아줌마가 어젯밤 여기 왔어? 복례 씨는 잠시 침묵하다 인정했습니다. 왔다. 엄마가 도망치게 한 거야? 복례 씨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는 자기 뜻으로 집을 떠났다. 나는 그 사람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야. 그러면 태식에게만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안 돼? 아들이잖아. 복례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엄마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정란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어머니의 계획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복례 씨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선자 씨의 남편을 본 짐꾼은 태식이 밤중에 아버지와 이야기한 뒤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말까지 전했거든요. 하지만 복례 씨는 그것을 정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잘못을 밝히면 정란의 혼담은 어차피 끝날 것이고 정란이 태식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선자 씨의 동선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내가 태식에게 다 말할까봐 나한테도 못 알려주는 거야? 복례 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정란은 그 대답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엄마 딸인데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너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럼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 엄마가 훔치지 않았다는 말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 무엇을 맡았는지, 왜 숨기는지, 선자 아줌마가 정말 자기 뜻으로 떠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해? 복례 씨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알면 태식 앞에서 모른 척하기 어려울 거야. 결국 엄마는 내가 태식에게 말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못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내 혼담이 깨지고 내가 도둑의 딸이 되어도 나는 엄마 딸이니까 견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복례 씨는 딸의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선자 씨의 남편은 친척들과 함께 정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복례 씨가 선자 씨의 행방과 물건을 밝히지 않으면 혼사를 완전히 없던 일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 아내를 도망치게 한 집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소. 물건을 내놓고 어디로 보냈는지 말하면 다시 생각해보겠지만 계속 숨기면 도둑 집안과 사돈 맺는 것과 다르지 않소. 복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는 당신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돈과 서류를 챙겨 자기 뜻으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군.
내가 인정한 것은 선자 씨가 당신에게서 도망쳤다는 사실뿐입니다. 정나는 어머니가 선자 씨의 행방을 끝까지 말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에게조차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지 않는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태식은 아버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정나는 마지막으로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태식은 아버지와 정난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고 일이 정리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라는 건데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난은 그 순간 혼담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식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계와 허락, 자신의 체면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정난은 혼인을 위해 맞춰둔 연분홍 한복을 꺼내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무엇을 숨겼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당신은 어머니가 위험한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결혼만 지켜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식은 부정하려 했지만 정난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의 딸이라는 말을 들으며 당신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아버지 허락 뒤에 숨어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태식은 한복을 받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정난은 집을 나왔습니다. 다른 시장의 양장점에서 먹고 자며 일을 배웠어요. 어머니와는 명절이나 병원 갈 때만 만났습니다. 정난은 어머니가 선자 씨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선자 씨가 자기 뜻으로 떠났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복래 씨가 17번에 무엇을 넣었는지, 선자 씨를 어디로 왜 보냈는지, 태식이 아버지에게 서울역 계획을 알렸는지는 알지 못한 채 43해를 산 것이었어요. 이제 정난은 목욕탕 주인의 아들과 함께 17번의 물건을 하나씩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마다 번호를 붙이고 이름과 물건의 종류를 목록으로 작성했습니다. 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수십 년 전 주인을 모두 찾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물건은 목욕탕 주인 입회 아래 상자에 옮겨졌지요. 정난은 어머니가 살던 집의 장롱에 자물쇠를 달아 임시로 보관했습니다. 17번 사물함을 벽에서 떼어내던 날 작업자가 뒤쪽 철판이 이중으로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녹슨 나사를 풀자 얇고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선자 씨의 서류와 편지들이 납작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친정땅 매매계약서, 쌀가게 매입 대금 영수증, 남편이 선자 씨의 친정아버지에게 써준 차용 각서가 있었습니다. 선자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록과 상처를 적어둔 진료 확인서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정난의 눈을 붙든 것은 태식에게 보냈다가 돌아온 편지들이었습니다. 봉투에는 수취 거절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이미 뜯긴 뒤 다시 봉해져 있었습니다. 정난은 그제야 선자 씨가 집을 떠난 뒤에도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욕탕은 예정대로 철거되었습니다. 정난은 그 뒤 석 달 동안 어머니의 수첩과 목욕탕 회원 장부, 봉투에 남은 주소를 따라 물건의 주인들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어린 딸을 데리고 수건 수레에 숨어 목욕탕을 빠져나갔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지방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난이 복래 씨의 딸이라고 밝히자 여자는 두 손을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날 복래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남편에게 다시 끌려갔을 겁니다. 언니가 기차표와 삶은 계란을 쥐어주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정난은 17번에서 나온 돌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반지를 받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목욕탕으로 가면 남편에게 들킬까봐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돌려받으러 가겠다고 했는데 살아내는 동안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복래 씨의 수첩에는 이 여자가 맡긴 금반지가 2개라고 적혀 있었지만 보자기 안에는 돌반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태식은 이를 두고 복래 씨가 반지 하나를 팔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난 역시 어머니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리를 잡은 뒤 복래 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제 반지 하나를 팔아 나보다 더 급한 여자의 기차표를 사주라고요. 복래 씨의 수첩 뒤쪽에는 반지를 판 금액과 사용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도망간 여자가 다음 사람의 기차표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17번은 물건을 숨기는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남은 뒤 다음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낸 사람은 결혼 반지를 맡겼던 새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끝내 바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술병으로 죽은 뒤에야 그 집에서 벗어났지요. 정란이 반지를 돌려주려 하자 여자는 한동안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그 반지를 끼면 다시 그 집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아 싫습니다. 복래 언니에게 맡긴 날부터 제게는 없는 물건이었어요. 여자의 딸이 대신 반지를 받아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반지는 엄마가 그 집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언젠가는 나가고 싶어 했다는 증거로 제가 보관할게요. 정란은 어머니가 왜 입을 다물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수록 새로운 질문도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경란에게 여자의 이름과 행방을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과 딸을 믿는다는 말 정도는 더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물건을 맡긴 여자도 정란에게 말했습니다. 복래 언니가 우리를 살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란 씨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견디게 했어요. 나는 몇 번이나 딸에게 사실을 조금이라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뭐라고 했나요? 정란 씨가 태식 씨에게 이야기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이 적어야 한다고요. 정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순간마다 딸은 설명하지 않아도 견딜 사람으로 뒤로 밀렸습니다. 선자 씨의 편지에는 발신 주소가 없었습니다. 선자 씨는 부산의 여인숙과 식당에서 일하면서 편지를 복래 씨에게 보냈고 복래 씨가 다시 서울에서 태식 앞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편지의 소인을 보고 선자 씨의 거처를 추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태식의 아버지는 집과 쌀가게로 온 편지를 가로챘습니다. 일부는 뜯어 읽은 뒤 숨겼고 일부는 수치를 거절해 복래 씨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선자 씨는 타지에서 번 돈도 몇 차례 보냈습니다. 태식의 결혼과 살림에 보태달라며 태식의 아버지 앞으로 보낸 돈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돈을 태식의 신혼집을 얻는 데 사용하면서 자신이 마련한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알면서 어머니가 번 돈으로 새 살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자 씨는 집을 나온 지 6해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여인숙 주인에게 마지막 편지와 송금 영수증을 복래 씨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자 씨의 남편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살아있었어요. 복래 씨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선자 씨의 죽음과 물건을 알리면 태식과 가족들이 다시 서류를 차지하려 들거나 선자 씨와 관련된 여자들의 이름까지 파헤칠까 두려웠습니다. 문제는 선자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복래 씨가 입을 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래 씨는 태식에게 편지를 보내려다 여러 번 찢었습니다. 태식이 끝내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서운함과 자신의 침묵 때문에 정란이 받은 상처를 다시 마주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첩 사이에는 보내지 못한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식이 너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날 어머니를 아버지에게 알린 사람이 너였다는 생각을 하면 편지를 보낼 수가 없었다. 선자 씨를 지킨다는 말 뒤에 내 분노와 두려움도 숨겼다. 그 무렵 태식의 이복 동생이 선자 씨의 서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식이 아버지의 쌀가게 장부와 오래된 재산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태식의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시장 건물의 상당 지분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걸리자 이복 동생은 태식이 정란과 짜고 오래된 서류를 이용해 자기 몫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지요. 도둑으로 소문난 목욕탕 여자와 딸이 사물함에서 서류를 꺼내왔다는데 누가 믿습니까? 떳떳하면 17번에 있던 물건을 전부 공개해야지요. 과거 복래 씨를 손가락질했던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정란에게 향했습니다.
정란이 어머니의 결백을 가장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17번에 있던 모든 편지와 통장, 여자들의 사정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름을 숨기고 살아온 여자들과 자녀들의 삶까지 세상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정란은 어머니와 같은 선택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숨기지도 모든 것을 공개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삶까지 희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겁니다. 태식은 아버지가 남긴 쌀가게 창고와 장부를 뒤졌습니다. 선자 씨의 첫 번째 편지에는 1983년 가을 쌀가게 매출과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점포를 마련해 주려고 빼돌린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장부에 해당 날짜에는 실제로 큰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쌀가마 뒤에서는 태식 앞으로 온 편지 몇 통과 송금표도 발견되었습니다. 태식은 어머니가 자신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편지에는 어디에서 사는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아들을 보고 싶다는 말과 정란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네가 서울역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내 계획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래도 나는 네가 평생 아버지의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란다. 태식은 그 편지를 읽은 뒤 정란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목욕탕이 있던 빈터 앞에 섰습니다. 태식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때 아무것도 몰랐지요? 정란이 대답했습니다. 선자 아줌마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만났고 자기 뜻으로 떠났다는 것만 알았어요. 당신이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도 어머니가 영등포역으로 보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면 붙잡혀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혼인이 깨지고 가게를 잃을까 두려워 서울역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해 주길 바랐다는 말로 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 그것은 설득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잡아오라고 밀고 한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조금 더 맞더라도 제 혼인과 가게를 지켜지기를 바랐습니다. 정란은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가족을 버렸다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야 아버지 곁에 남은 자신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태식은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어요. 정란 씨에게도 진작 말했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말했으면 내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와 결혼하지 않았겠지요.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도둑의 딸이어서 혼담이 깨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가게를 선택해서 끝난 혼담이라는 것은 알았겠지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자 씨의 마지막 편지는 아들을 용서하는 글도 저주하는 글도 아니었습니다. 태식아, 나는 네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된다. 너는 너의 혼인과 가게를 위해 내가 조금 더 막고 있기를 바랐다. 그래도 네가 그 선택을 평생 아버지 뒤에 숨기지는 않기를 바란다. 정란에게는 네가 직접 사과해라. 그 아이의 혼담이 깨진 것은 복래 언니가 나를 살려서가 아니라 너희 집안이 내 목숨보다 체면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자 씨의 보자기에는 재산 서류와 함께 짧은 메모도 들어있었습니다. 스웨터와 편지는 태식에게 주세요. 가게에 들어간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다면 태식이도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푸른 반지는 팔아서 나처럼 탈출할 처차가 필요한 여자에게 써주세요. 며칠 뒤 재개발 상인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식의 이복 동생은 사람들 앞에서 정란을 도둑의 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복래라는 여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서류와 금부치를 훔쳐 목욕탕에 숨겼습니다. 그 딸이 이제 태식 형님과 짜고 보상금을 노리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의 물건까지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정란은 상자 하나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에는 다른 여자들의 통장과 편지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선자 씨가 공개해도 좋다고 남긴 자신의 자료만 들어있었지요. 선자 씨 명의 통장에 친정땅 매각 대금이 입금된 기록, 같은 시기 쌀가게 매입자에게 돈이 빠져나간 영수증,
선자 씨의 남편이 친정아버지에게 써준 차용각서가 나왔습니다. 장부에는 선자 씨의 돈으로 시작한 가게에서 다른 여자의 점포 비용이 빠져나간 기록도 남아 있었어요. 정란은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건물이 누구 것인지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서류의 효력과 상속 관계는 정식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선자 씨가 남편의 돈과 금붙이를 훔쳐 달아났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복 동생은 복래 씨가 서류를 훔쳐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목욕탕 주인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7번은 일반 손님용 사물함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복래 아주머니가 함께 관리한 직원용 보관함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자들의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복래 아주머니 혼자 훔친 물건을 감춘 곳이 아닙니다. 이어 태식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편지와 돈을 가로챈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의 계획을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사실까지 고백했습니다. 복래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의 돈과 이름을 빼앗았고 저는 어머니가 맡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란 씨와 제 혼담이 깨진 것은 복래 아주머니가 도둑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혼사를 이용했고 저는 가게와 아버지의 허락을 잃기 싫어 정란 씨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태식은 과거 자신이 숨겼던 일을 더는 아버지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복래 아주머니는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 사실을 덮기 위해 그분을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거짓말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태식은 선자 씨의 재산 관련 서류를 정식 절차에 따라 검토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 동생과의 재산 분쟁이 그 자리에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래 씨가 서류를 훔쳐 보상금을 노렸다는 주장은 힘을 잃었지요. 수십 년 동안 시장을 떠돌던 도둑이라는 말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뒤집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태식은 어머니의 금반지를 정란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질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란은 태식의 동의를 글로 남겼습니다. 선자 씨의 반지를 처분해 폭력을 피해 급히 집을 떠나는 여성을 위한 비상기금으로 사용한다는 확인서였어요. 태식은 스웨터와 편지만 품에 안았습니다. 복래 씨의 수첩 마지막 부분에는 정란에게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정란아, 나는 너에게 여자들의 이름과 행방은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고 더 분명히 말하고 너를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었다. 정란은 글자를 따라 천천히 읽었습니다. 네가 태식에게 말할까 두렵다는 이유로 나는 딸에게 설명할 용기까지 버렸다. 사람들의 비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내 두려움과 고집도 함께 숨겼다. 나는 남의 딸들에게는 도망갈 문을 열어주면서 내 딸에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견디라고 했다. 정란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복래 씨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동시에 딸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정란은 이후에도 17번에 남은 물건의 주인들을 계속 찾았습니다. 돌려줄 수 있는 물건은 본인에게 직접 돌려주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물건은 자녀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전달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편지와 통장은 이름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증언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누명을 벗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자 씨의 금반지는 태식의 동의를 받아 처분했습니다. 정란은 그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탰습니다. 집을 급히 나와야 하는 여성이 택시나 기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식은 어머니의 편지를 모두 읽은 뒤 정란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신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겁을 낸 대가를 어머니와 당신이 대신 치렀습니다. 정란은 태식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지난 세월을 다시 잊지는 않았습니다. 사과를 들었다고 우리가 다시 23살과 26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는 선자 아줌마를 가족을 버린 여자로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 줄만 알거나 저를 미워한 줄만 알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원망했고 떠나면서도 기다렸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목욕탕이 철거된 자리 근처에 작은 여성 상담소가 들어섰습니다. 정란은 상담소에 철제 사물함 하나를 기증했습니다. 번호는 다시 17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에 고장이라는 종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 교통카드와 비상 전화번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과자가 들어갔습니다. 사물함 문 안쪽에는 한 문장만 붙어 있었어요. 다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가져가세요. 정란은 철거 전에 떼어낸 옛 17번 문을 상담소 한쪽 벽에 걸었습니다. 낡은 철문 안쪽에는 복래 씨가 연필로 남긴 표시들이 빼곡했어요. 여자들이 물건을 맡긴 날짜,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해온 날, 먼저 떠난 사람이 다음 여자에게 기차표 값을 남긴 기록들이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정란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정란, 언젠가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나를 전부 용서하지는 말 것. 정란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엄마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는 이제 알아. 정란은 오래된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둑은 아니었다는 것만큼은 이제 내가 말해줄게. 엄마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맞아 죽을 뻔한 여자들을 남편의 집에서 몰래 빼낸 것뿐이었다고. 목욕탕의 낡은 벽은 이미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장구 치던 소리와 여자들이 평상에 앉아 머리를 말리던 풍경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래 씨가 열어놓았던 작은 뒷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 문은 수십 년이 흐른 뒤 누구의 침묵과 희생도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는 다른 장소에서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